우선 김종민 의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과잉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바가 있고요. 왜 과잉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과잉이라고 안 보시는 분도 있고 과잉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게 사실이죠. 예. 민심이 좀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쏟아진 수많은 의혹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보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과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거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과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뭐 과잉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과잉이라고 보지만 예. 적어도 뭐 용어를 쓴다면 이례적이다는 점에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검찰 수사 사상 이렇게 개인 일가족의 개인사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동원해서 조사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국정농단, 사법농단 비교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권력 행위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개인사 뭐 표창장을 받았느니 봉사활동을 했느니 개인적으로 투자를 10억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니 하는 수사를 온 국민이 생중계되는 이런 한 달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이례적이다. 예.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이 수사의 아주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정치와 검찰이 만났다는 점, 정치와 검찰이 이게 함께 엮였다는 점이 제일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보통 인사청문회 때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정치적인 의혹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당에서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한 2, 3일 지나면 아닌 게 많고 적어도 일주일 지나면 검증이 돼요. 뭐 이게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예. 검찰이 뛰어든 거예요. 근데 검찰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상당히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다 전제하기 때문에 엄청난 게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좀 커진 건데 저는 이 정치적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검찰력이 뛰어들었다. 이게 마무리돼서 예. 걸러질 게 걸러지고 나서 야 이거는 도저히 수사해봐야겠다. 이게 전 정상 수사였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예. 정치 과정이 진행되는데 검찰력이 동원돼서 예. 누구나 봐도 이거 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이 조성되게 된 게 예. 이게 좀 이 사건의 저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예, 말씀하시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론 개별 사건들의 경우는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고소하면 그것만 수사를 하죠. 이것은 조국 장관이 장관 후보로 나옴으로써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니까 전 분야를 검증하게 되다 보니까 의문 제기가 계속된 거죠. 말하자면 수사해야 될 상황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한두 개로 그치는데 조국 후보자는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여러 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녀의 입학에 관련해서도 딸, 아들 둘 다 그다음에 원서라는 게 내면 여러 학교에 내게 되고 그다음에 인턴이나 논문한 학교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니까 수사할 곳이 많고 그다음에 펀드라고 사모펀드라고는 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을 전공한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정도로 거래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수사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수사받는 사람으로서는 딴 사람들은 한두 개만 수사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왜 전 가족이 이렇게 넓게 받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인사청문을 앞두고 사법이 개입했다고 하는데 조국 후보자는 딴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되고 나서 진행되던 수사도 얼마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수사 범위, 수사 기간 이런 걸 보면 전혀 과잉 수사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수사의 본령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가장 빨리 접근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택 수색하고 휴대폰 압수수색인데 한 달이 지나서 자택 수색을 하게 됐고 휴대폰은 아직까지 압수수색됐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 일반인들 같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형 사건은 보통 수사를 2달 정도 하는데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그런 불만을 느낄 수 있지만은 일반 국민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과잉 수사가 아닌데 소위 할리우드 액션으로 과잉 수사인 것처럼 계속 수사에 시비를 걸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께 드리겠습니다. 뭐 2달 동안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저는 뭐 과잉이냐 아니냐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대한 사안이면 뭐 세게 해야죠. 근데 전 좀 사실 좀 우스워요, 이 수사가. 왜냐하면 이제 우선 사모펀드 문제만 하더라도 10억을 뭐 정경심 교수가 시 5천 조카한테 꽂았다 돌려받은 거 10억이에요, 10억.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모가 약 400조 원 되는데 10억 원 정도 이제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했다가 돌려받은 거 투자한 거 다 합쳐서 한 20억 규모예요. 그럼 나머지는 대학원 입학할 때 낸 서류에 뭐 표창장을 뭐 누가 만들었냐, 뭐 마음대로 만들었냐,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냐, 거기 기재된 내용이 실제 뭐 행가하고 맞냐 안 맞냐. 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거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간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내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2달 이상 했어요 이미 7월 말부터요. 근데 결론을 못 내고 있잖아요. 아 지금 소환했어야죠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이 연루된 게 있으면 벌써 소환해서 조사했어야죠. 무슨 검사들이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작은 사건, 너무나 간단한 사건 이런 거를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2달 동안 하고 그러고 아직 결론을 못 내가지고 당사자를 뭐 정경심 교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보도가 9월 3일 날 처음 나왔는데 지금 29일째 초읽기래요. 이거는 저는 과잉이다 아니다 따지기에 앞서서 이 간단한 사안을 2달 동안 못 밝혀내는 이 특수부 검사들이 뭐냐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스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일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이미 정치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안 자체 갖고 2달 동안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조국 장관의 임명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장관 한 사람의 임명일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요. 그리고 온 뉴스를 이 조국 뉴스로 덮었어요. 검찰이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을 대충 하거나 더구나 법무부 장관으로 올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아주 간단한 수사라 그랬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건 간단한 수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자체가 연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고 사모펀드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그게 간단하다고 그러셨는데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검찰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역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이 정도 그 공을 안 들여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정 장관 수사도 그랬고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수사할 때도 그랬고 다 살아있는 권력을 할 때는 노무현 정권 때도 이 청와대에서 총무수석 비서관 수사할 때도 그랬고요. 그 MB 정권에서도 뭐 그 여러 권력 핵심들을 수사할 때 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사를 대충 해서 끝내면 당장 야당에서는 특검하자고 들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거를 하기로 결정한 이상 어떤 결과를 완벽하게 내놔야지 그 완벽하게 내놓지 않고 대충 덮었다 또는 그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거는 이제 특검 야당의 공격을 받게 돼 있고요. 또 이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소환을 안 했으니까 혐의가 입증된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지켜봐야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지. 지켜보고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 과정에서 여당이 검찰이 한두 달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은 그건 검찰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죠. 예. 근데 앞으로의 토론을 위해서 제가 박경준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뭐 조국 장관이 관련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다 그러시는데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모두 검사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보도되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짐작하는 건데 조국 장관 자신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연루되어 있다는 팩트를 단 한 개라도 알고 계세요? 그냥 많이 관련돼 있다 하시지 말고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논쟁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문제니까 원래는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또는 오촌 조카의 대여금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팩트 단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아니 하는 그러니까 것은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논의를 이어나가려면 네, 그러면 사모펀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모펀드부터 먼저 할까요? 사모펀드만 해보세요. 일단 그거는 저한테 그렇게 강요할 사람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사모펀드에서 최초로 문제가 된 것은 지금 그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고위 공직자 가운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유일한 사람이 조국 장관입니다. 당시 조국 수석. 그리고 조국 수석의 위치는 전체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유일하게 자신이 사모펀드 투자를 한 분이 공직자 그 윤리법에 이것이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안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자와 우정자가 분리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그 부인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인이 그러한 일을 하는 데 대해 있어서 조국 수석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공범관계냐 아니냐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관계에서 조국 수석이 그런 어떤 투자를 한 사실을 그런 내용을 알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장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이 되는 제가 것이고요. 여쭤보는 거는 팩트를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의혹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검찰 수사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는 지금 이미 이 펀드가 아주 중대한 경제 범죄형 펀드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오촌 조카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본다고 그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그 오촌 조카가 정경심 그 교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그 관련된 사업들에 다 연루가 돼 있는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펀드들은 전형적인 주식 우회 상장 그 범죄의 혐의가 있는 펀드죠. 그거는 사실로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로 조금 나온 예, 거예요. 사실과 사실 아닌 거를 뒤범벅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보도, 우리들의 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막 뒤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토론하기는 좀 어려워요. 김종민 의원 이 문제는 좀. 예, 제가 이제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검사 수준은 아니지만 뭐 제가 국회의원 돼서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조국 장관하고 별 인연이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제가 청문회 때 야당의 정치 공세 막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윤 총장도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원 보증해주고 정말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조국 장관의 개인적 인연 때문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나오면 조사하고 이거 해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도 대정부 질문하는데 이 얘기를 또 하셔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청문회 때 그 딸이 그 출생 신고를 그 부로 돼 있어요. 부로. 그래서 조국 아버지가 했는데 청문회 나와서 할아버지가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위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큰 쟁점이 됐습니다. 신문에 날 정도로. 근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출생기록부 관련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와서 신고를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위임을 받았냐, 어머니의 위임을 받았냐, 둘 중에 하나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 아니면 뭐예요, 신고 내용이. 근데 이거를 위장 신고다, 허위 신고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셔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 위선자다,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 팩트들이 저는 정치적으로 공세는 할 수 있으나 이걸 가지고 온 국민이 한 달 동안 이렇게 관심 가질 사안들은 거의 잠깐 없다. 저도 이야기를 제가 네, 전할게요. 먼저 하세요. 우선 김 의원님께서
제가 이 토론에 너무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두려움은 있는데요. 제가 호적만 4년 담당한 지원장을 했습니다. 호적 신고서 양식까지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리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의 대리 누구, 모의 대리 누구라고 적지 직접 부라고 적지는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다 합니다. 그러면 조부가 했으면 조부라고 적히지 부라고 적히지 않습니다. 조부가 부라고 적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출생신고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알았냐 몰랐냐가 문제되니까 문제되는 건데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그 사모펀드 논쟁을 말씀이 했으니까. 나왔으니까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이라고 오늘 뭐 탈퇴하는가 제명되는가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맨날 밤을 새면서 분석했더니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근데 조국 장관은 부인이 한 일이지 나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러는데 10억 아니면 20억 많은 돈이 움직이는데 부인이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되고 재산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펀드에 투자돼 있다고 다 본인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블라인드 펀드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투자에 직접 관여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몰라요. 아직 전부 언론에 나오는 것 가지고 뭐가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니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사법 절차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것인데 벌써 과잉 수사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지금 피사실 공표를 한다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검찰이 수사 중간 발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사실로 확인되고 지금까지 기소 가능한 것인데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 과잉이다, 내놓은 거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 의원님은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 사모펀드 내지 이 대여금 특히 다 사모펀드 관련이죠.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좀 이따 그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몰고 온 동기나 이런 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검찰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명백해요. 이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의 그 펀드와 그 투자한 회사들 관련한 또는 우회상장 포함해가지고요. 우회상장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그 자체는 좋고 나쁘다를 따질 수 없는 건데 여하튼 그런 기업 활동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어요. 불법이. 허위공시, 주가 조작, 뭐 횡령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핵심은 10억 원을 빌려줬다가 그것도 시기를 달리해서 그다음에 또 시기를 달리해서 다 받았어요. 그건 통장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따질 필요가 없이 공범이면 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은 공범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지난 한 달 넘게 수사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 말씀은 조사를 충분히 했고 지금까지. 그래서 기소할 거면 하라는 거예요. 영장을 치려면 치고. 그 지금 초읽기에 들어왔다고 말이 나온 지가 한 달이 됐는데 검찰이 아직 그 출석 요구조차도 못 하고 있는 또는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이 상황을 볼 때 검찰이 여하튼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불구속 기소를 하든 무혐의 처리를 하든 처리해야 될 시점이 이미 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자, 간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 그 사건을 복잡해요. 아주 자꾸 축소하고 별것 그러니까 아닌 제가 것처럼 조금 만들어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권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그동안 수많은 기사가 나왔잖아요. 의혹 기사가. 그리고 그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게 전체가 100이면 한 30은 진실이고 70은 침소봉대한 뉴스거나 또는 가짜 뉴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70 중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갖고 가짜를 갖고 자꾸 의혹 제기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밝혀진 30%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명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자, 제가 예를 좀 들게요. 이 문제의 본질은 위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출발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격 없음이 드러나는 그것은 뭐냐면 특혜, 반칙, 위법 이렇게 되는데 특혜를 받은 많은 정황들이 밝혀졌어요. 제가 대학 교수지만
보통의 대학 교수들은 자기 교수 아들들을 자기 대학에 불러갖고 인턴을 시키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요. 그런 일을 자기가 가는 곳에 다 했어요. 또 보통의 대학 교수들은 장학금을 줄 때 자기 관련된 그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돈이 많은데도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못했는데도 장학금을 받고 이런 사항이 가는 대학마다 있는 거, 이런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활용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받았다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딸이 SCI 논문 제일 저자로 돼 있는 거, 만약에 제 딸이면 그 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하겠어요. 근데 제일 저자, 그 SCI급 논문 제일 저자로 돼 있는 딸 논문도 제대로 몰랐다고 변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진 많은 반칙들, 그 반칙들이 위법인지 아닌지 이거는 검찰 수사로 밝혀야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요거는 싹 덮어버리고 지금 위법 여부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거는 검찰 수사 아니, 나오지도 그 얘기가 않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문제를 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 사용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호도하지 않아요. 제가 뭘 호도합니까? 뭐 때문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유 작가님 청와대의 호도한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엉뚱한 길로 이끌 하나의 동기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영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타인의 인격이 걸린 문제를 놓고 그 용어들을 이미 가치 평가가 다 들어있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박 교수님이.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조국이 장관으로서 도덕적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끝난 건 아니지만 계속 논쟁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은 검찰 수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위법행위,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조사해 왔고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 누가 그런 쟁점 전환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박 누가 교수님 그거는 얘기하신 문제는 그거는 유 작가님이 아니요. 보시는 현 상황 아니, 그러니까요. 제 판단이고 말씀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는 지금 기다리고 제가 있는 말씀드릴게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국민은 통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각이 아니고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그 이른바 도덕성 논쟁은 계속될 문제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결론 내려지지 않아요. 어차피. 그리고 조국 장관은 그 부담을 안고 가야 되고요. 앞으로도 비난받을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계속 논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검찰 수사예요. 법무부 장관이 계속 수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지금 쟁점인데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는 저는 오케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 범죄를 저지르느냐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현직 장관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기소를 해라는 거예요. 기소를 조국이 되었던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되었던 결론을 내라. 언제까지 이걸 석 달, 넉 달, 1년 끌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식의 수사를 해왔느냐. 그건 저는 명확한 동기가 따로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게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저도 예. 검찰이 조속히 결론을 내서 예. 이 혼란을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지금 딴 사건들 관련 이와 유사한 사건들 보면 압수수색을 17차례나 18차례 동시에 여러 군데를 한 것이 아니고 차례로 열 몇 군데 한 수사도 많았고요. 지금은 금융 관련은 복잡한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방금 뭐 10억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게 다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도 뻗쳐나간 줄기들이 많습니다. 사건은 당사자들은 정영심 교수나 아니면 조국 장관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 하지만은 수사란 게 일건이 엮여 있으면 하나를 동시에 다 해야 기소를 하든지 털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건을 지연한다든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일부러 지연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예, 말씀하시죠. 아까 박 교수님 말씀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이게 위법 여부를 논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말씀대로 검찰이 빨리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국민들이 지금 한 달 반 동안 논쟁을 벌인 바탕에는 단순히 위법 문제가 아닌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위법이든 윤리든 법이든 도덕이든 간에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이 전 정말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존경하시던 학자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장학금하고 논문 두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게 만약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뭐냐면 조국 교수든 조국 교수의 부인이든 그 딸이든 이 반칙에 가담했어야 돼요. 이 반칙에 참여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받았잖아요. 저도 제가 조국 후보자한테 전화해서 항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부산의전에서 장학금을 6학기를 받았어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 도대체예요. 56억 재산가가. 그리고 SNS에 그렇게 맨날 써댔으면서. 근데요, 나중에 밝혀진 게 서울대가 94%가 다 장학금을 받아요. 그것도 가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짜가 아니에요. 94%가 환경대학원에 있는 분이 94% 받은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전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 대학원생인데 자 보세요. 자, 거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받는 장학금이 있어요. 신청해서 받는 장학금. 이 장학금이 있는 거고 신청하지 않는 애들을 가지고 교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부산의전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얘는 장학금을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애들이 한 10% 됩니다. 이 10% 가지고 교회 장학금을 주는데 사실 이거를 부모가 개입했다, 부모 백으로 받았다, 이건 다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자, 잠깐만요. 받은 거는 둘째치고. 때문에 제가 조금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관계를 너무 이거를 예.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의혹 수준에서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왔다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단순한 예, 의혹- 박 교수님, 요거는 아니 제가 드릴 왜냐하면- 겁니다. 예, 예, 그 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개입한 거니까요. 토론을 다음 얘기를 진행을 시키려면 요건 좀 정리는 해야 아니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 주제인데 지금 잠깐만요.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개입을 했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요 다음 논점은 아까 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은 왜 이 수사를 시작했는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겠는데 그 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토론을 들으시다가 좀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 박 교수께서는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 많은 반론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듣기에도 어찌 보면 그건 정황이지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이따 기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 작가께서 아까 유 이사장님께서 조국 장관과 사모펀드는 현재까지 그 관련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두 위원께도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건 두 분께 먼저 들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 장학금 문제는 위법 문제를 떠나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특히 장학금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인턴 증명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대학교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 정경심 교수가 부임하기도 전에 이 인턴을 했던 것으로 그 증명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터지면 오기다. 아니, 그 위조했다면 그렇게 위조할 아니 리가 없죠, 위조 여부를 그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위조 여부를. 아니, 그 자기가 학교 오기 전에 위조는 어떻게 지금 위조합니까? 그 위조 여부는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했고 그 기소에서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밝혀질 거고 그리고 또 이 서울대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 아들이든 딸이든 인턴한 활동을 본 사람도 없고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공식 문서가 나온 게 그런 인턴 증명서를 발행한 게 없다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 증명서를 다 받아서 그걸 입시에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조국 장관이 청문회나 이런 데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SCI급 그 논문 제일 저자로 된 거를 고대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고대에 제출된 목록이 나왔잖아요. 이런 건 다 팩트란 말이에요. 이런 게 만약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주호영 장관이 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런 사건 중에 하나라도 나왔어 봐요. 그럼 장관이 됐겠습니까? 그때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로 나와 있는 그런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개인의 판단이라 그랬는데 그게 왜 개인 판단입니까? 그건 우리 사회의 공감이에요. 도덕적인 기본 감각이고 예. 상식이고 합리입니다. 거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혜를 받아서 국민들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전부 그 아이들 자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부모들의 국민적 허탈증이 있는 거고 같은 청년 세대들은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거에 대한 박탈감이 예, 크게 알겠습니다. 확대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국민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것을 자꾸 이거를 지금 위법 문제로만 이걸 호도를 사실은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예. 반론이 예. 필요하다면 하시죠. 아니요, 반론은 안 하고요. 제가 예. 잠깐만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저는 뭐 위법 여부를 떠나서 사실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혜를 말씀하셨지만 저도 모를 땐 특혜라고 봤는데 90% 85%가 받는다면 그건 특혜 영역이라고 우리가 질타하기 좀 어렵다. 환경대학원 그 무리다. 장학금 문제도 95%라는 게 환경대학원의 95%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학원생이 반론 안 하시는 게 좋을 그렇다니까.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논문 문제도요. 논문이라는 게 이제 그 목록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가서 조사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어딘가 쓴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15개가 목록이 있대. 자기가 서류 제출한 게. 그렇게 되면 책이 한 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목록 중에서 자기가 기억을 해서 딱 기억해도 이건 안 가져간 목록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래서 목록 자체가 그 제출 여부를 물론 자기 기억이 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여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대접을 해줘야지 이거를 확정된 알겠습니다. 사실로 보고 이렇게 대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정민아 거죠. 의원 저는 잘 이해를 그러니까 이제 못하겠어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먼저 예, 하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간략하게 예, 제가 하고 예, 예,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펀드 문제에 연루된 증거가 없다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없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지금 검찰이 2달 동안 사실상 2달 조사를 했는데 조국 장관을 묶어내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지금 상황은 정경심 교수도 기소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이라고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또 이제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요.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게 사실을 우리가 여기 사실을 다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대한 사실을 확정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다만 지금 조국 교수가 펀드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연루되었다는 보도 예. 이런 건 한 건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는 있으면 이미 검찰이 가스리라고 봐요. 이미.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그렇게 보는 저도 이야기 좀 거고 할게요. 앞으로 혹시 나올지 예. 그거는 이제 두고 봐요. 여기에 대한 우리 반론은 유 주 의원께서 작가께서 예. 어느 편을 드는 입장도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아주 자세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 측이나 누구로부터 받지 않고는 지금 언론 보도 봐도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 검찰은 네. 피사실 공표를 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것이 넘어가서 블라인드 펀드라 그랬는데 재산 등록에 등록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무슨 여 회장이라는 이름 들으면서 투자도 관여했고 그다음에 조카라는 사람이 조국을 언급했고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은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여러 냄새를 풍기죠. 그렇죠. 냄새를 풍기죠. 네, 냄새는 인정할게요. 풍기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예. 예. 그러니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는 건 안 맞다는 아니,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조국 교수와 관련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진행자께서 그 이제 설명을 요구를 하셨기에 예. 뭐 아무 나온 얘기가 아직 팩트에 관해서는 나온 게 없으니까 조국 장관 자신은 뭐 이거 관련이 없나 보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예, 정도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잠깐만 제가 조금 말씀-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단순히 무슨 장학금이 95% 받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도 없고 추천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신청한 사람도 없고 추천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누군가가 이것이 문제될 줄 알고 추천이나 신청을 감추고 있다고 저는 일단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부산의전원 장학금은 한 교수가 말하자면 이 유급 탈락한 사람을 6번, 7번 줬잖아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혜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여자 교수분이 자기 딸의 치의전 입학에 논문이 허위로 됐다 그래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주대학 논문이 허위라면 그런 정도 사안이라고 보는데 자꾸
불법이 없다, 위법이 없다 이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국회에서 하시던 거 여기서 그냥 같이 하시는 거지. 그 청문회 때 예. 사실관계 예. 검증이 다 됐던 문제들인데요. 지금 그 이후에 이게 만약에 지금 주 의원님 말씀대로 다 허위고 조작이었으면 검찰이 벌써 기소했습니다. 그거 간단해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아니, 기소를 간단한 떼어서 사안들이에요. 이것만 기소하고 저것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이 다 종결돼야 한목에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저는 지금 운동학은 말씀하신 게 다 빠져버리면 그때는 좀 이게 사실이 아니었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검찰 수사 인정하죠. 끝나면? 그런데 그때 가서 아니 얘기하시죠. 청문회에서 가졌지만은 알겠습니다. 좀 답답해요, 제가. 예, 자. 아니 표창장이 주의원님. 위조되면 장관 그만둬야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표창장 위조된 게 확정이 안 돼 있어야지. 나는 답답하셔요, 지금. 예, 주 의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조된 증거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이거 아까 연장선상입니다. 두 분께 마저 질문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했던 것은요. 주 의원님께는 아까 그 김경률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예. 얘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뭐 이제 전문가들 다 모아서 몇 날 밤을 뭐 조사를 했다. 근데 굉장히 거기에 뭐 위법 사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조사 결과가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예. 혹시 아십니까? 아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예. 다만 사모펀드의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늘 연구를 해오던 분인데 예. 이것을 몇 날 며칠 보니까 참 심각하다. 더 파면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근데 그에 대한 어떤 확증이나 근거를 말씀하신 바는 적어도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과문한 예. 것인지. 그렇습니다. 저도 예. 아직 그건 모릅니다. 아, 결론적으로 안- 말씀한 부분만 안 알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예. 없죠.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 김종민 의원께서도 아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이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잠깐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서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럼 조사한 내용의 그 결과는 무엇인지도 좀 사모펀드. 예예 뭐 어떤 것이든지 예. 뭐 일단 지금 제가 표창장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 웅동학원, 그다음에 표창장, 사모펀드 예, 세 예.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웅동학원은 제가 그러니까 청문회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웅동학원은 야당에서 어떻게 제기를 했냐면 웅동학원이 사립학교 아닙니까? 사립학교를 재단 이사장 부부, 그러니까 부모, 그다음에 자식들이 다 이렇게 해서 돈을 뺐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돈을 사취했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국 장관의 선친이 살아계실 때 근무했던 영어 선생님의 장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 선친은 사재를 털어서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학교를 제공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취했다는 증거가 지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 거의 뭐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표창장 문제예요. 이게 입시 문제인데 입시에서는 표창장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표창장 문제는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라는 거는 우리 판사 해보셨잖아요. 기소는 언제 합니까? 의심 나면 기소합니까? 증거가 확실해야 기소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 스스로가 그 기소 내용이 다 틀리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근데 아마 판사 만약에 하시면 아마 주 의원이 판사하시니 공소장 변경 안 받아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본 시점, 범죄를 저지른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기소는 의심을 가지고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제가 뭐 전문 법률가는 아니지만 수사는 의심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혐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어떻게 의심 갖고 하느냐. 저는 그 점에서 예. 이런 과정들에서 이 입시 관련된 거에서도 너무 과장돼 있다. 또는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마음 결심을 좀 하게 해달라. 제가 장관한테 가서 아니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장관 하랍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예. 근데 저는 잠깐만요.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세 번째로 사모펀드 문제예요. 저는 이 사모펀드가 이것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상당히 긴장했구나 또는 세게 나왔구나. 저는 짐작이 갑니다. 처음에는 14억 사모펀드 가입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밝혀지지 않은 돈의 흐름 10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계좌 추적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내사 단계에서 나왔어요. 그래 보니까 이거는 뭔가 센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30곳 압수수색으로 들어간 겁니다. 뭐 이것도 잘못됐지만 하여간 이 과정이 결국 밝혀진 게 이거예요. 이 정경심 교수가 5억, 이 동생이 5억을 조범동 씨한테 빌려줬다가 3년 있다가 원금이자 그대로 갚습니다. 1,00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받아요. 그러면
이게 계좌 기록이라면 이 10억은 좀 불확실한 돈의 흐름이었으나 의심은 났으나 이게 범죄의 증거는 아닌 거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점들이 말씀하고 하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한국당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이 세 가지가 예. 다들 지금 결과적으로 증거로 기소가 가능한 증거로 저한테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십시오. 표창장 기소 문제는 표창장에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그날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건 알죠. 그러니까 시간을 더 보낼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공소시효 거기에 적힌 날짜를 범행일로 적어서 했는데 실제 작성일은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으니까 그건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날짜를 바꿀 필요는 있겠죠. 있지만은 기본 틀은 변함이 없는데 아니요, 기본 틀이 없어요. 아니 그것을 방법도 틀이라고 달랐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범죄 방법이 아니, 그건 달랐다니까요. 재판 받아보면 알 예, 것 그건 아닙니까? 뭐곧 알 것 예.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김종민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정보를 어디서 듣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안 자체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우선 조국 수석이 이 펀드에 투자하는 이게 펀드가 두 가지잖아요. 처음에 코링크 피를 청문회에서는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관보에 이미 우리 공직자 재산 공개 다 해봤지만 다 일일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꼼꼼히 안 챙기면은 공직자윤리법에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모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코링크 피는 두 개가 있어요. 두 단계. 첫 번째 지금 빌려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빌려줬는데 왜 처남을 통해서 특히 오촌 조카 그 부인에게 이게 빌려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처남이 그 오촌 조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용불량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무슨 주식 전문가처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링크 피도 원래는 익성이 그 코링크 피를 이용을 해서 하려고 했다가 사실 이 오촌 조카가 그 경영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WMF와 익성과 거기에서 있는 IMF 이거를 연결하는 2차 전지 사업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2차 전지 사업에 실질적으로 WMF가 교육 사업 하던 그 회사가 2차 전지 사업을 하지만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 허위인 것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마 저는 그 김경률 그 참여연대 위원장이 부동산 그 등기부등본이랑 그 여러 가지 어떤 내부 자료 그 회계사니까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경제범죄형 펀드다 이게 이걸 밝힌 거예요. 그럼 자 경제범죄형 펀드에 설령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한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기당했다는데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당한 것인지 그동안의 돈의 흐름이나 관여 정도를 볼 때 사기가 아니라 거의 공모의 수준인지 그게 만약에 공모의 수준이었다 그러면 바로 뭐 그전에 국정농단 수사에서 경제공동체로 다 묶어놨잖아요. 예. 그걸 조국 수석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거를 실제 그런 경제적인 그 활동에는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아니다. 간접 투자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적어도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상에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만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만해. 예, 우리 박 교수님은 코링크 피의 주주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정경심 예. 교수가?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것처럼 의심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건 검찰도 의심을 하고 내가 수사를 정리할게요. 하고 있는 거죠. 이따. 이 반론은 유 이사장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따 나올 거예요. 안 하십니까? 예. 예. 그럼 나중에 하시도록 하시죠. 예. 벌써 지금 뭐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금방 가버렸네요. 국회에서 하던 거 지금 두 분이서 너무 많이 반복하시죠. 뭐 할 수 없죠.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야지. 내가 끄집어낸 건 국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그 모양이. 국회에서 나오시면 또 토론인들도 이렇게 가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시간이 지금 금싸라기 같으니까 왜 검찰은 이렇게 수사를 해왔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유 이사장께서 아까부터 말씀하셔서 그걸 받아들여서 바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부터 해주시고. 예, 박형준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예. 저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저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이 김경률 회계사도 그 WFM, IFM,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던 업체 WFM, 그다음에 익성, 신성,
그다음에 뭐 이제 또 뭐 버그 회사에 그분들은 막 백수십억씩 자금을 동원해서 거기 투자를 했어요. 그 자금 흐름을 이렇게 보면 순환 출자 고리도 보이고 그다음에 허위 공시도 있었고 주가 조작 조짐도 뚜렷했고요. 그리고 거기 조범동 씨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초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지금 박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것 때문이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저런 의심을 한 건 너무 당연해요. 제가 조호영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검찰이 왜 그랬을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이 돼봤거든요. 혼자 들누워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지명한 게 8월 9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뭐 취재해서 알아냈다고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8월 9일 날 지명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분이 노력하기 위해서 만났던 분 증언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내용은 이미 대통령께 전달이 돼 있다는 걸 확인해 줬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지금. 정경심 교수는 여기 거의 공범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조국 교수가 몰랐을 리 없다. 우리 경험칙으로 볼 때 20억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예컨대 주 의원님이 검찰총장이신데 밑에 그 반배표 부장이 와서 그 내사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당연히 임명권자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어디를 통해서? 이건 문제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를 이건 통해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 검찰총장이 네. 기존 있던 박상기 장관을 통해서 보고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에게 통해서 바로 보고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두 라인이 아닌 딴 라인을 통해서 보고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딴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으로 오는데 이런 내용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내용을 보냈고 직접 독대해서 설명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독대는 안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명을 했어요. 그걸 다 받아보고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건 당연한 의무죠.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청은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검찰은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총리 있고 총리 밑에 각부 장관 있고 그리고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고 그 지휘계통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렇게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계 조직의 기본이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 거기를 거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조국 장관이 지명되기 전이어서 박상기 장관이 계실 때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지명이 안 되면 딴 사람 찾는 때까지 박상기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할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저 같으면 박상기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만나 설명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죠. 근데 거기를 다 제끼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주저앉혀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국심에서 제가 일단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국정도 엉망이 되고 나라가 큰일 난다 해서 국회 청문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8월 하순에 곧바로 20군데 압수수색 첫날 시작해서 70군데를 그동안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장관의 배우자를 기소함으로써 배우자가 기소된 상황에서 장관 할 수 있냐 이렇게 갔고요. 그렇게 간 게 지금까지 스토리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추측이 가능하고 예. 저는 다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했어야 된다는 말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권력 세계라는 게 누가 누구를 반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민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임명돼 온 상황 같으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가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것을 문제 삼으면 저는 절대 박상기 장관 계실 때잖아요. 아니, 박상기 장관 이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기밀들은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이 있다, 비리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보통 직보합니다.
보안을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문제 삼으면 전혀 안 되는 것이고요. 방금 유 작가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했다가 문제가 없는 걸로 되면 입장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입증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다만 그것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 나면 수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라도 압수수색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가 그런 걸로서 그렇게 수사를 했다고 다 단정할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때 압수수색을 안 하고 나면 장관 오면 압수수색이 어려워지고 하면 그때는 봐줬다는 또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그를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동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미리 오기 전에 수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유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추론이에요. 그 추론이죠. 추론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우선 뭐 전제로 할 것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마치 수직적으로 일일이 지휘를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위계 체계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그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함부로 관여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상당한 정도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적 취지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자신이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미리 그 내용을 알아서 아 이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적임이 아니고 이것은 그 인사권자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경로를 어디로 하는가 하는 것은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아니 저는 그것은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직접 안 하더라도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보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인사권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는 그 소통 방식은 그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에게 꼭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점이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추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예? 저도 여기까지 아니 윤석열 제가 조금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가 급작스럽게 들어간 건 8월 전국 자체가 이 조국 그 사태가 그런 어떤 내부적인 서로 의견 교환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전국의 가장 큰 쟁점이 됐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됐고 이미 그때는 많은 의혹들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까지 온 겁니다. 또 고소고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사 시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 시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해서 임명해 놓고 수사를 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직 사실상 지휘 계통에서 위에 있는데 이게 수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성명을 해놔야 예. 법무부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이 추론이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좀 반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합리적이라고 안 봐요. 예. 저는 이제 두 분이 연이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 과정에서 뭐 보고 여부는 뭐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서초동에 촛불 집회에 나온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봤어요. 방송에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분이 애를 안고 이렇게 남자분인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얘기해 주러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이 수사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단순히 정경심 교수가 또는 조국 가족 일가족을 이 개인사를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털고 이거 과잉 아니냐? 단순한 이런 동정 내지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 연민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헌법적인 인사권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보통 이러면 이렇습니다. 의혹이 제기가 돼요. 의혹이 제기가 되면 청문회든 아니면 정치권이든 정치적 의혹은 정치적 공방으로 1차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제기된 의혹과 고소고발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요. 예를 들어 황교안 장관 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야당 대표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아이들 둘이 장관상을 받았어요. 장관상을 받았는데 7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 열어서 장관상을 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의혹이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장관이 변호사 시절에 한 해에 17억을 17억인가 얼마를 벌어요. 그리고 전화 변론을 해요. 이 의혹이 제기돼 만약에 이것도 지금 조국 장관처럼 털었잖아요. 저는 이분 국무총리 장관, 국무총리 야당 대표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국 장관 이야기하는데 자, 제 들어보세요. 그래서 맞지 않고 저는 그거 저기 도리가 아니에요. 지금 의혹이 아니 지금 아니 이 왜 의혹을 저는 뭐 자유한국당 그 당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아니,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게 전형적인 의혹을 논점 회피. 잠깐 들어보세요. 정치적으로는 네, 물타기.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다시 돌아가고 말씀하세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혹을 일단 정치적으로 걸러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법이 개입할 수 있는 걸 골라내야 돼요. 아, 이건 도저히 사법이 개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있고 예. 대통령의 지명이 이루어지고 국회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30곳 압수수색 그러면 이거 다 끝납니다. 이거 안 믿어요. 이제 검찰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정치 과정을 검찰이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일단 정치는 정치대로 굴러가고 이게 국민들이 약속한 거다. 예. 이게 헌법적 질서다. 나는 이러한 깨달음이 이 알겠습니다. 서초동 국민들한테는 있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조국 장관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예, 맞아요. 있어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일도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고 제가 예를 들면 중립적으로 예. 내가 수사 책임자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대로 두고 정치 공방에 맡겼다. 정치 공방으로 해결될 일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표창장이 위조되냐 안 되냐라든지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예. 것들이 있어요. 예, 예. 장관으로 오고 난 뒤에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보충하고 이제 그러세요? 말씀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검찰이 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니까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드러나 있는 행위를 보고 그 동기를 짐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수사를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 저는 그런 가설도 성립할 수 아니,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세운 가설을 조금 더 밀고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시고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윤 총장이 이랬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내사 자료를 보고요.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는데 정보를 보냈는데 대통령 그냥 지명을 했어요. 근데 장관으로 오고 나면 수사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저 사람이 장관으로 오면 안 돼. 나라를 위해서 해로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사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형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표창장 뭐 이런 거를 뒤졌어요, 처음에. 그래서 도덕적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도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부인을 기소를 했어, 배우자를. 이러면 물러나겠지. 근데 사퇴를 안 해요. 그럼 계속 수사를 확대해요. 이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겠지. 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죠? 그리고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시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잖아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할 수 있어요. 그게 민주적 통제장치로 최소한으로 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보고부터 처음에 박상기 장관을 패싱했고 수사 착수하면서 보고도 안 했고 수사지휘를 받아들일 태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밀고 간 거라고 저는 가설을 세우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아까 김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럼 시민들이 왜 나왔냐 그게 이제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검찰총장으로서. 그러나 이 사람이 초기에 내사 자료만 보고 가졌던 그 확신 그것이 지나친 예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 경과를 보면서 그걸 확인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국 낙마를 목표로 그냥 쭉 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장관한테 보고도 없고 대통령하고 맞서고 그다음에 신규 장관 후보자는 뭐 피의자라고 흘리고 이렇게 밀고 나갈 때 그러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저 행정부에 속해 있는 이른바 준사법기관을 내세운 검찰의 무지막지한 권한 행사를 누가 제어할 것인가. 올바른 판단이었더라도 문제지만 만약 검찰총장의 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사태는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약간 이 검찰권의 지나친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양상으로 진행된 이 검찰 수사를 보면서 불안해졌던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언제 저 사람에게 저 무소불위의 권한을 줬지? 이런 불안감이 국민들 속에서 표출되면서 이제 촛불 집회로 연결된 거라고 저는 이게 제 가설이에요. 충분히 예. 있을 수 있는 가설인데 극도의 부정적인 것만 전제한 가설인 것 같아요. 근데 가설인 이제 것 같고 후 의원님은 또 극도의 그다음에 긍정적인 것만 아니요, 아니죠. 말씀하시잖아요. 검찰총장은 조국을 꼭 낙마시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 오면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문제 있겠다 이래 선의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있어요. 검찰총장은. 있는데. 검찰총장은 사건만 봐야죠. 아니 이게 사건이잖아요. 사건. 사건만 봐야지 왜 사건 너머를 보냐는. 아니 그래서 예. 이 사건 자체를 저는 자꾸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이다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출된 권력도 법의 범위 안에서 권한을 주어진 거고 검찰총장이나 임명직도 법의 권한이 있어요. 선출된 권력이라 그래서 임명직 권력의 권한을 함부로 뺐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점 가지고 자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그다음에 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우리나라 검찰권이 유독히 강하고 여러 가지 에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제하는 장치가 언론이고 법원입니다. 압수수색 함부로 할 때 영장을 받아라. 그다음에 구속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법 절차 안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부작용이었고 이것이 수백 년간 검증되어 온 것이지 정치 권력이 임명권자라 그래서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하면 임명권자의 독단은 또 어떻게 방지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거는 선거로 방지하죠. 그래서 저는 조국 윤석열 총장께서 우리 유 작가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보고를 했고 이 보고가 잘못되면 안 되겠구나 오면 안 되겠구나 해서 강공을 했을 확률도 배제는 못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오해는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일일이 문제가 제기됐고 팩트든 아니든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부실 수사라는 이야기 듣고 또 법무부 장관이니까 옳게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내심의 의도는 유 작가처럼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수사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하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예. 그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이 뭐 무소불위의 힘을 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역대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한 게 이승만 대통령 때 한 번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강정구 교수 사건. 예. 그 외에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총장이 모든 그 검찰청에 일어난 일을 법무부 장관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된다. 그거는 지휘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정보 보고를 하죠. 그런 수준이지 수사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이건 검찰청에 맡겨준 우리가 권리예요. 예. 그리고 국민이 그건 부여해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후 다 중요한 가족들이나 이 아주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일 때. 살아있는 권력일 때 아마 똑같은 그런 불만들을 가졌을 겁니다. 검찰이,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 검찰들이 정치 전혀 안 한 거 아닙니다. 정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정치적 판단이 게재되면서 어떤 수사를, 과잉 수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런 수사를 받았던 살아있는 권력들이 검찰을 공격하고 과잉 수사다, 과잉 수사라는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런 정치적 고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게 권력 남용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되고 여당의 여권의 권력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주공화국 원칙에도 안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벌어집니까? 이 가장 중요한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될 국민들이 사실 그 5년 동안 그야말로 위임된 권력들 내부에 그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가득 찼어도 검찰을 공격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여권이 검찰을 공격하고 나와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유 사장님은 위헌적 쿠데타라는 말까지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야말로 이게 기본적인 가치 예, 정리해 주시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헌법 정신 그 자체를 사실은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예. 일입니다. 제가 유 이사장께 살짝만 드리겠습니다. 토달고 예, 예. 넘겨드릴게요. 이제 다 좋은데요. 그 말씀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정치적 진영으로 보면 여권 맞아요. 근데 저보고 어떤 분들은 뭐 차지철이라 그러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저는 제 말과 글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저의 생각을 말과 글로 한 걸 뿐이고 제가 검찰이 한 행위가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 조항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쿠데타적인 행위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뭐 겁을 냅니까? 제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겁을 내요. 제가 뭐 제일 엄한 거 지면 이제 잡혀갈 판인데 검찰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을 지나치게 뭐 과격하다든가 또는 극단적이라든가 이렇게 비평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검찰을 겁박하고 있지 않아요. 제 말에 검사들이 아무도 겁 안 먹습니다. 뭐 때문에 겁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고 뭐 정권의 2인자라고 그러는데요. 제 정권의 3인자, 4인자, 100인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따름이고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이 제 말을 듣고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배척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권력기관이잖아요. 그죠? 청와대도 권력기관이고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저 같은 권력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검찰 비판까지 그렇게 도매금으로 여권에서 검찰을 겁박한다는 식으로 평하는 것은 저는 몹시 부적절한 것이다. 예. 이 말씀만 토를 달아요. 예. 제가요, 유 작가님 박 교수님, 정치적 박 교수님 영향력이 이제- 대단하기 때문에 예, 그런 됐습니다. 말의 예. 파급력이 크고 검찰이 좀 위축될 거라고 보는데 위축 안 됩니다. 예. 잠깐만요. 예. 제가 박 교수님 말씀하신 헌법 정신 검찰에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거냐. 이거 우리 큰 쟁점 아닙니까? 조국 장관 수사 문제는 사실은 작은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헌법 논쟁입니다. 지금 상당히 헌법적인 쟁점이 붙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단순히 뭐 정권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뭐 이렇게 끌고 가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똑똑한 국민들이 저렇게 안 나옵니다. 이건 주권 문제, 헌법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제가 그걸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길지 않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 보냐면 지금 검찰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윤석열 검찰도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있어요. 이게 또 헌법의 정신이에요. 권력이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이게 헌법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립 또는 독립해야 된다. 살아있는 권력으로 당당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져온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래 주인한테 가야 돼, 이게. 그 본래 주인한테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본래 주인한테 가는 게 윤석열 총장이 훌륭해서 야, 내가 그러면 국민들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로 되는 거거든요. 민주적인 제도로 되는 건데 그 제도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가 근대 사법 200년 동안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확증 편향이 있고 감정이 있고 해서 기소 행위를 하면 적절치가 않아요. 수사 안 한 사람이 야, 이거 법에 비추어서 이건 사실이고 이거는 기소해야 되고 골라내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돼 있고 한 사람한테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또 검사 동일체라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 위하로 상명하복이에요. 예. 자, 이런 막강한 조직에 정치 권력으로 독립된 권력이 부여됐어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우리 검찰이 알아서 쓰겠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만약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수사기소권이 분리가 됐고 지금 법원의 사법통제 말씀하시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내미는 영장이라든가
법원이 이거를 배척하고 탄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재판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과도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된 헌법적인 권력 분립이 안 돼 있는 현재의 검찰에 정치 권력의 통제는 또 없어졌어요. 이 공백, 이 시차 적응에 생긴 상당히 인상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자. 조국 장관 문제도 문제지만 예. 이 검찰 개혁, 검찰 질서, 여기서의 헌법 질서는 무엇인지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게 전 더 중요하다. 문제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자, 제가 별로 반대하지 아니 않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여당이나 자, 대통령이 예, 예. 이 제가 문제를 근데 개입하는 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거를 개입하는 제기하는 거예요. 방식에 이건 헌법 대해서 질서를 좀 넘어섰다.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는 이거를 지적하는 방식에 거예요.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말씀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검찰 수사의 역대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게 표적 수사 하는 거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먼지털이식 수사 문제 있었어요. 별건 수사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수사 방식 또 피의사실 공표뭐 이번에도 문제가 뭐 예. 일부 되는 듯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그동안 수사 관행 속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신뢰를 못 받게 하는 요인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개 이 어떤 게이트 사건이라든지 권력에 관한 수사할 때 이런 문제들이 특히 많았어요.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썰전에서 제가 많이 토론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문제들 다 제기했어요. 반대 입장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권에서 그런 어떤 검찰의 과잉 수사나 뭐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나 별건 수사 수많은 수사들이 나왔고 그간에 희생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문제 제기 제대로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남을 공격할 때는 하이에나식으로 하고 자기들을 보호할 때는 고슴도치식으로 하는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다루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쟁점이 보세요. 조국 장관 이 문제의 본질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임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시작한 건데 이게 어느덧 검찰 수사가 개입되면서 쟁점을 바꿔놨어요. 검찰 개혁이냐 아니냐 쟁점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것을 지금 그 유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순수한 논리적인 그런 추론에 의해서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권 전체가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 예. 하는 저는 의심을 알겠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짧게 자, 그것은 이유만 짧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예, 제가 좀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야 돼 가지고요.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쟁점이라는 것은 그건 또 대중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인위적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주장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쟁점 2가지 미리 제시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전에 방청객 분들께서 요즘 뭐 오늘 굉장히 좀 집중해서 듣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분씩만 얘기 좀 듣고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가지의 논점은 뭐냐면 오늘 뭐 그 검찰이 이미 그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것으로서 이제 이 논점은 끝나는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제 가족 수사가 워낙 이렇게 좀 아까 이제 표현하신 대로 하자면 이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검찰 개혁이 어떠한 그 저항의 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잠시 하고 그다음에 그 박 교수께서 제시한 쟁점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걸로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촛불이 있었고요. 또 이번 주말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 촛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다 보면 아마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가지 논점을 미리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방청객 중에 예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질문인가요, 의견인가요? 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네, 저는 한국의대를 다니는 장현준입니다. 예, 저는 검찰의 어떤 선별적인 수사, 선별적인 기소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는데요.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 네, 예, 물론 토론 초반에 그 주호영 의원께서는 뭐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게 검찰의 본령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본령이 선별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지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하는 거랑 전혀 반대로 대했던 사건이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학의 차관 때는 아예 차관 얼굴이 그대로 찍힌 동영상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경찰도 저거 차관 맞으시다고 이렇게 확정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정작 검찰은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예, 근데 반면에 지금 조국 장관의 사건을 보면 한 달 동안 50곳을 넘게 압수수색하면서
급기야 증거라고 도저히 보기도 어려운 뭐 그런 딸의 뭐 과거 일기장 뭐 이런 인권 침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두 사건에서 보여지는 불균형이 저는 검찰권 남용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검찰 불균형에 대한 그 불만이 많아가지고 지난 주말에 또 수십만 명의 시민들도 모였었는데 이런 검찰 수사의 불균형에 대해서 혹시 주호영 의원께서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옳은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검찰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뭐 수사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은 자기들 식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 김학의 대표적이었고 나머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덮었다가 몇 번 지나서 증거가 훼손된 상태에서 다시 수사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해요. 저는 야당들이 검찰이 수사를 강하게 한다고 항의하는 경우는 여러 번 봤어도 모든 권력이 나서서 수사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는 처음 봐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어려운데요. 항상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 딴 이유를 댑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냐, 아까 임명 과정에 뭐가 아니냐 이러면서 눌러왔어요. 이 두 개를 고치는 것이 이제 사법 검찰 개혁의 저는 본령이라고 생각해요. 해서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고 그다음에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과격하게 하고 이거 고쳐야 되는 거 맞고요. 예. 잣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쪽은 저는 오히려 제가 대정부 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압수수색을 한 달 두고 하는 데가 없어요. 하면 일반인 국민들은 바로 압수수색해요. 증거를 없애기 전에. 그리고 변호사 와야 됩니다 하는데 기다려주고 하질 안 해요. 그다음에 이것은 압수수색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하니까 또 시비가 있을까 봐 영장을 새로 받아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국 장관의 경우는 휴대폰도 아직 압수수색 안 됐다 그러니까 봐주고 있는 수사인데 왜 이렇게 과잉 수사라고 난리치느냐.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지키려는 세력이 많고 저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문제 지적은 옳고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쪽에 예. 저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노도일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단행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일 상징적인 인물에게, 현 정권에게 가장 상징적인 인물에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될 건 또 뭐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이제 저도 모르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냉혹하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을 지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전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오히려 사건만 집중하고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헌법적인 질서를 초월한 행위인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위헌적인 그런 쿠데타 행위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인 거 알아요.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검사라면, 제가 검찰총장이라면 이제 우리가 늘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의심이 가면 수사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초에 내가 내사 자료에서 얻었던 최초의 확신 또는 예단 그런 것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봐야죠. 근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서 검사답게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키로는 정경심 교수를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 또는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엮어낼 증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이. 뿐만 아니라 지금 사문서 위조로 이미 기소를 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에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동양대학교 총장님이 구두로 승낙을 해서 날인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소장 내용은 성명불상자와 이제 임의로 권한 없는 자가 날인했다고 돼 있는데 그 공소장을 낼 시기에 이미 그 며칠 전에 PC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직인 파일이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미 변호인들도 받고 검사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증거들을 쥔 상태에서 공소장은 급하게 그렇게 내고 이제 이런 행위들로 미루어 볼 때 굳이 그날 기소 안 해도
위조 사문서 행사로 처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한 걸로 봐서 윤석열 총장이 진짜 본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명확한 것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야 되겠다는 판단.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밀고 온 것이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윤 총장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고 과연 이것이 기소할 만한 것인지 구속영장을 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권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입한 거, 이것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뭐 검찰총장이 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해야 될 수사를 안 하고 이런 분 같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건 높이 사고요. 높이 사는데 검사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는 상당히 심각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니요. 질문만 하나만 하면 질문을 누구한테?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반 수사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눈치 보고 다 자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수사를 자제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닌데 자꾸 과잉 수사고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하니 예. 그건 뭐 조호영 수사를 안 하는 게 뭔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추정에 의한 토론이 계속 좀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 압수수색을 한 달이나 늦추고 휴대폰 아직 압수수색 안 한 거 이런 것들로 보면 예. 다 곳곳에서 수사가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검찰이 다 밖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JTBC 보도에도 나왔지만 예, 지금 뭐 이 공개 소환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건 뭐 저희 문제도- 보도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곳곳에서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방해받고 아파서 공개 소환을 못 한다면 그 경우가 맞지가 않죠. 태광그룹 그 어머니도 아팠는데 다 공개 소환했고 80대도 휠체어 예. 타고 다 나왔잖아요. 예.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거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권 전체가 그냥 압박을 하고 거기다가 그 군중 집회를 통해서 또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검찰이 사실 이걸 수사에 있어서 예. 수사방해라고 안 느끼겠느냐. 근데 군중 집회 압박은 뭐 여권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어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이 시민들의 이걸 항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게 정상적인 어떤 뭐 절차다 뭐 이런 걸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시민들의 항의를 군중 집회를 통한 압박 이렇게 약간 폄훼하는 건 저는 예. 이게 여야를 떠나서 전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절박한 얘기를 하면 일단 나랑 생각이 틀려도 한번 들어줘야 됩니다. 아, 물론이죠. 저희에 이게 뭐가 있나? 왜 저렇게 진짜 울분을 가지고 있을까? 예. 저는 그 점을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5만 명이냐 200만 명이냐 이 싸움이 저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뭐 자연